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말하는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오후 2시에 박생미 이슈펀치가 역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 오늘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6월이 끝납니다. 그저께 이제 언제쯤 이 코로나가 다 빨리 끝날까, 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벌써 6월 말입니다. 6월 끝나고 이제 7월입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오늘이 박생미 이슈펀치는 77회 77번째 순서입니다. 77번째. 앞으로 이 횟수는 계속 가겠습니다만 박생미 이슈펀치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유튜브 보면은 제가 봐도 못 봐줄 유튜브 많습니다. 또 유튜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뭐 조회수 늘리려고, 또 팬들 합청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 팔아먹으려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적어도 이런 방송 하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박생미 이슈펀치는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파의 고정틀, 우파의 고정틀을 깨버리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력한 이슈 펀치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생미 이슈 펀치는 오늘 그러한 자세로 무려 77회 7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종교 모임 또는 뭐 유치원 모임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많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됩니다만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보시죠. 가면은 저도 이 휴대폰으로 어디 지역 갔다 왔는데 뭐 코로나 동선 나오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태 속에서는 과소 대응이 과잉 대응보다 더 안 좋습니다. 과잉 대응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K방역을 저는 동의를 하는데, 최근에 뭐 인사들 들어보니까 뭐 K방역을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뽕이라고. 시대가 이러니까 병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치의 기준인지에 판단이 없고, 내 적이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특히 양쪽 중에서 배신자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어느 한 그룹을 배신한 사람들의 기껏은 잔인합니다. 그들의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헛소리들이 많습니다. K방역은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불안전해도 대한민국만 가면 안전하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의료 체계가 그렇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인터넷, SNS가 잘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래에 이탈리아를 한번 다녀왔는데 한마디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서 이런 거 보고서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를 비판하지만은 앞서 있다는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뭐를 그러면은 박생미 이슈펀치를 보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세명대학교 우리 이상희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방송을 빛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네, 이렇게 또 교수는 방금 뭐 교수님께서 아주 뭐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네. K방역, 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국가적인 경제 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심각한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역에 대해서 국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네. 이거는 진영의 논리로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요. 네.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 의미의 해석을 담아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좀 경사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아시다시피 선진국을 무엇을 척도로 하느냐. 선진국을 무엇을 척도로 하냐 그러면 경제적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수준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적 대국으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럽에 항상 일종의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유럽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우리가 스스로가 자화자찬해야 될 부분이 그런 시민의식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세계 여론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마스크 착용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살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네. 행태들. 그런 거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시민의식 수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 말씀을 좀 이런 말씀을 초두부터 좀 들어서 괜찮습니다. 주제가 좀 늘어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유럽 사회를 이야기할 때 시민 선진의식의 양심의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의 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내가 여기에 공공적 질서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늘 갖고 있느냐. 이걸 양심의 긴장이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유럽 사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시끄럽게 떠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는 아이를 패죠. 네. 아니면 혼을 내든지. 근데 유럽 사회는 그 당시 선진 사회라고 이야기했던 게 요게 다릅니다. 아이한테 네가 여기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은 법에 어떤 저촉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네, 네. 이게 그 당시에 유럽 시민의 선진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네. 예. 이제는 유럽 시민 사회의 선진의식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공공적 질서에 기반하며 훨씬 더 세련되게 있다는 게 이걸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 오늘 주제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상희 교수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나누는 건데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많아서 혹시나 또 기회가 되면은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오더 국제 질서, 세계 질서, 세계 질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는 가치까지도.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정치의 역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자세들. 굉장한 변화가 불과 1년 사이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찬하고 반성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름을 대고 싶습니다만은 저희 박세미 20번지는 그런 비겁한 걸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때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오늘은 우리가 주제를 두 개를 잡았는데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21대 국회 원구성 얘기를 할 때 했었죠. 네.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18개. 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예약 합의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고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얻는 국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계산해 왔는데 네, 그렇죠. 우리 방송 봤습니까? 딱 맞아버렸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아, 그랬죠. 네. 충분히 있었죠. 같이 갔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천하 21대 전반기 국회의 운명은 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명은. 괜찮을까요?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여당의 관점에서, 야당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하나만한 방송입니다.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여당이 독식한 21대 전반기 국회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정치학자와 언론학자가 한번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뭐 4선, 3선, 2선, 재선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국회가 한쪽에서는 잘했다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최악이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단언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21대 국회 전반기 어떻게 될까요? 그 운명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이상희 교수님. 네. 자, 이것은 우리 헌정사상 뭐 이전에 군사 독재 때는 이런 게 많았죠, 그죠?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로 있었고 뭐 전두환 때 있었는데 빼고 그러는 거. 우리 헌정사상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전 상임위를 집권당이 여당이 가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이게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뭐 우리 박사님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 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참 저도 네. 어제부터 고심하고 있는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까? 과연 대한민국의 지성인들과 소위 식자층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모습인데 그게 참 염려스러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상당히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뭐 통합당 측에서는 뭐 독재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재라는 사전적 용어의 정의가 있고 그다음 부정적 용어의 정의가 있겠죠. 사전적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뭐 특정한 어떤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조직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거기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걸 독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가 또 아니면 군국주의라든가 일본의 뭐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분히 어쨌든 저 특정 정파라든가 특정 조직이 모든 권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는 독재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독재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내비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우리 박사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33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네. 이런 것이죠. 궁극적으로 민주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독점적 제왕적 권력, 비민주적인 어떤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하고 그렇죠. 그것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독점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법부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소위 말해서 야당에도 상임을 배분하는 그런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문화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다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토착적인 또 고착적인 그런 어떤 정치 문화로 발전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33년 만에 부숴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조금 있다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이 됐다 그러면 저는 학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민주적 다양성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어질 있다. 수 있다.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다. 독재라고 말하기보다는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면은 자 요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거를 뭐 이제 여야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것이 뭐 독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이제 이상희 교수는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독재 정치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배제하는 거죠. 독재는 혼자만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는 독재가 아니라 독주죠, 독주. 달리기를 할 때 5명이 달리기를 합니다. 혼자가 너무 잘 달려요. 독주하는 거죠. 1등을 하면 독주하는 거죠. 워낙 잘하니까 독주하는. 나머지는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고 뭐 몸이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독주라고 하는 거예요. 독주라고 하는 것이고.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5명이 오는데 한 명은 얼굴이 못생겼다고 너 집에 가. 한 사람은 다리가 짧다고 너는 학교 가. 한 사람은 성질이 나쁘다고 너는 자격이 안 돼. 다 빼버리고 지 혼자 달리는 거. 이걸 독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달릴 건데 얘기하니까 두들겨 패서 발로 차버리고 또는 다리를 다치게 해서 못 뛰게 만든 겨우 절뚝거리며 뛰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그건 독재입니까?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우선 이상희 교수님 그 내용을 우리가 하기 전에 어제까지만 어제 늦게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원구성 합의가 거의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네.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했는데 갑자기 결렬을 선언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권리의 가장 단초는 결국 법사위였습니다. 네. 법사위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2년간 전반기를 하고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는 대선에 이기는 정당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통합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선에 이기는 정당이 가져가겠다. 네. 결국 통합당에서는 1년씩 바꿔 하든지 아니면 후반기를 통합당으로 명명하든지 라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길 바라고 그걸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네. 이 협상이라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의총을 통해서 알리고 여기에 찬반 여론을 묻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통합당 측이 제시한 어떤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받은 건 사실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왜 제가 모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중적이다, 이율배반이다 하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특정 정파에 의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상식적 선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 원구성이 급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 처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국민이 힘들어가고 있고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수혈 이것이 경각에 달렸다. 시기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에 돼 있어요. 국회가 그래, 법에 돼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자, 그에 대한 절박성과 귀중함, 중요함을 늘 강조하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절실하다 그러면 법사에 왜 못 내놓습니까? 또 법사의 문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독식하지 않고 후반기에 통합당 줄 수 있다. 왜 이야기 못 합니까? 그게 국가 위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법사위가 중요합니까?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다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럼 야당은 뭘로 견제합니까? 상임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상임위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국정에 대한 가장 전초적 기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들어가는 것이고 1988년, 87년도의 민주화 정신 자체가 그런 견제를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방식이 33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누가? 민주화를 주장했고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국회 법사위를 안 주니까 후반기에도 안 주니까 판을 깼다. 자, 역설적으로 보세요. 법사위를 어느 정도 통합당이 의견이 무리하다 하더라도 그게 무리한 게 뭐 있습니까? 후반기 같이 나눠 하자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수행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니 저는 솔직히 뭐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학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다 이끌어냈는데 결국 당 지도부하고 알력 때문에 또는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협사가 어떤 얘기냐면요. 메시지 분리하니까 메신저 공개하는 것도 똑같아요. 잠깐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성희 교수는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자,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는 국회에서 야당이 가져가서 견제를 했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은 본회의 중심주의죠. 상임위 중심주의는 상임위 안에서 통과가 된 안은 법사위에서 책임문구만 바꿔가지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민생 관련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데 우리는 법사위에서 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요? 20대 국회 후반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패스트트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모든 발목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야당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통합당이 집권당이 돼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은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견제입니까? 말로는 견제죠. 결국 여야가 패권 싸움하는 하나의 어떤 정쟁의 무기가 된 거죠. 저게 깨자는 겁니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은 다수가 저는 동의할 것 같고 이상희 교수는 그걸 견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28일 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잠정 합의.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상임위원장은 11대 7로 하자. 오케이.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자. 지금 나눠져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여당이 하자. 야당이 해가지고 매번 여당의 발목만 잡는 그런 거 끝내자. 우리가 여당이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서 법사위원장 갖도록 하자. 저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통합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여당은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통합당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가지고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 놓고 집권 5년 동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임위 단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안군 피해자하고 이번에 그 정의 기억했는데 국정조사 하자. 오케이. 합의됐습니다. 또 하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법사위 청문회 하자. 민주당이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4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 본회의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주당이 깼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합당에서 깼습니다. 뭐냐면은
통합당에서 국회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원내대표를 합의했던 것은 노였습니다. 노. 심지어는 통합당에서는 그때 의총에서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원내대표한테 협상 뭐하러 시킵니까? 그럼 협상을 할 때 추인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어야죠. 협상에서 끝나고 나가잖아요. 막판에 서로가 떠넘기기. 조영은 나는 하고 싶은데 의총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의총에서는 조영 원내대표가 한 거는 그럼 당신 한 거고 우리가 안 돼. 그럼 이게 협상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깨졌습니다. 막판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통합당 의총에서 판을 깼습니다. 아까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안 넣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자, 근데 이 교수님, 요거는 이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 부분을 박사님께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뭐 아니, 정보가 아니라 이거 네. 신문에다 나온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얘기죠. 네. 언론이 나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합의하면서, 자,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설득을 시켜볼게. 이런 말 했을 리도 없고요. 근데 잠정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잠정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당에서.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진행되는 상황을 의총에서 물어보겠다라는 것이지. 합의됐다 그러면은 권리대표가 어떤 각오로 어떤 그 책임을 지려고 그걸 합의를 합니까? 잠깐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물어볼 게 없죠. 합의가 됐는데 잠정 합의는 여야의 의총에서 원내대표의 협상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만 네네. 원내대표 협상은 진행되는 과정마다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행적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 회의들이에요. 그래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가서 추임받으러 갔다. 이 논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의 전략도 그렇지가 않고 그건 책임져야 되는데 잘못되면은. 그러면 이거 4개 정도 뭐 11대 7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이 정도 우리가 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인에 묻는 것이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의총에서 이직다 당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합의가 안 된 걸 물어본 겁니까 의총에서? 얘기만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 왜냐면 이 오해는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은 주원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보면은 당내의 자중지단을 위해서 이 모든 파트의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가 쟁된 걸 가지고 그 된 얘기를 가지고 당에 의총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지 얘기도 되지 않는 걸 가서 물어본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합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정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라고 합의를 본 게 그게 아니고 말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논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17대 0이에요. 33년 만에 전통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토를 누가 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통합당이 이미 원내대표 간의 협상 간에 잠정 합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토를 내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통합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깼다? 마찬가지죠. 합의도 안 된 걸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의총에서 물어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뭐를 잘못했죠? 왜 양보를 안 합니까? 양보해야지요. 그만큼 절박하다면서. 앞에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협상 테이블에 가면 안 되는 거죠. 협상 테이블에 왜 갑니까? 협상 테이블에 또 안 가면은 발목 잡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네. 협상 테이블에 가가지고 얘기한 것도 합의도 아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의총에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1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4번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니죠. 이 부분의 은유적 표현을 잘못하면은 역사적 책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잠정 합의했는데 자칫하면 통합당이 반대했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 자체가 지금 잘못하면 통합당이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얘기가 됐던 거를 통합당 의총에서 부결시킨 거는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 안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이 잠정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끼리는 얘기가 된 거라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지 얘기도 안 된 걸 조영 원내대표 혼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칫하면은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잠정 얘기가 된 거를 여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과 이걸 상상을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지켜봅시다. 이걸 누구 편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됐던 합시다. 그래서 통합당에서 바로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통합당에서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 해가지고 하루 연장해서 어제까지 간 겁니다. 왜? 바로 발표를 하면 안 되니까 잠정 합의가 된 거죠.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거 똑같은 정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상희 교수님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잠정 합의가 됐는데 다만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은 그 합의에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부결된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도 아마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최종 합의가 아니라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물어보겠다. 그래서 바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거 잠정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고 좀 하룻밤 지낸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것을 합의가 된 거죠. 이 부분을 끝까지 파토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있다. 그리고 통합당의 그러한 노력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순환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총에서 물어보니까 의총에서는 법사위원장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깨진 것이고 그래서 바로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도 여야가 원구성 합의 초안을 이거 했다잖아요. 박병수 의장도 합의 초안을 마련했지만은 통합당이 추인을 받지 못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심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임명을 상임위 배정을 해가지고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인 거죠. 이걸 가지고 뭘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슨 우리 우리 이상희 교수가 조금 생각을 막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팩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후반기라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추인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걸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에서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이상희 교수도 강하게 지금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통합당이 이제 막판에 여야 협상에서 이렇게 발을 뺀 것은 민주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김종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어요. 이상희 교수님. 김종인 대표 책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있다는 얘기를 해왔고 통합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자꾸 제가 어차피 이런 의견 가지고 우리 박사님하고 음성도 높이고 이럽니다만은 이렇게 높이더라도 의견 존중하면 이게 민주적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거 합의 초안이라 봐도 되고 잠정 합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통합당에서 이 파도를 깨서 차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로 이런 프레임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 차버렸으니까 그럼 왜 찾느냐? 그럼 독재 프레임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 아니냐?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보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기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해야 될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9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정권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다시 말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 포기해버리고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가라. 이것이 통합당의 차기 대선 전략에서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구성을 하는 문제까지도 대선 전략으로 써먹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독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독재라고 그랬어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회에서 없어졌다. 일당 독재,
왜 독재가 시작됐다. 참고로 참담하고 무거운 날이다. 독재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상현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독재 프레임이요. 독재 맞지 않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독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가능성도 여기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야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한 게 당연한 거죠. 지금은 네. 우리가 독재는 그래서 이상현 씨 잠깐 독재는 리즘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리즘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여기 합의의 정신 자체가 실질적으로 10조 대 빵이라는 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결론이 났는 것이고 이거는 합의의 정신, 협치의 정신이 물 건너 관계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레토릭이 있어서 오늘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의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비추는 여당의 공격에 이건 일침 났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건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봤을 때 여당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지가 불리하니까 메시지 공격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33년간 국회의 협치적 관행을 깼는 게 여당인데 지금 그 여당의 관행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선에 대한 프레임 짜기 위한 전략적 전술로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대목은 이렇게 봅시다. 이 대목은 지금 언론에서 다 확인이 됐던 대목입니다. 됐던 대목인데 해석은 평론가가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대선용 프레임이라 봅니다. 실수만 해봐라. 독재를 볼 것이다. 저는 이게 완전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은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다음에 한번 청정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했던 대목이 28일 날 합의문까지 작성하려고 했는데 최종 합의문이죠. 합의문까지 작성하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주호영 원내대표 지도부가 29일 오전까지 합의문 작성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합의문 작성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잠정 합의를 했지만은 이것을 합의문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뤄달라고 해서 29일 오전까지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앞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걸 거짓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서 아마 김정인 비대위원장하고 논의가 돼서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당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에서 추진했는데 그 추진이 실패한 원인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대선 전략에 포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이거 아니랍니까? 저는 이런 정쟁용 포석이 최악의 정치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 저는. 요 대목은 이상희 교수와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이상희 교수는 대선령이 아니다. 생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선우가 잘못된 겁니다. 네. 협치적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갈 가장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여당인데 여기에 대한 비토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도 않은데 이게 대선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독재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깼다. 이런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 부분에 당이라는 것이 전략적 전술이 있는 거죠. 네. 워딩 하나하나에. 네. 그러나 여기서 먼저 저는 학자적 자존심으로 먼저 비토를 받아야 될 것은 민주적 다양성을 발로 차버린 민주당 아닙니까? 어찌됐든 17대 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선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의 패턴 자체가 통합당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제가 뭐 봐서도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날 회동을 할 때 11대 7로 배분을 했을 때 저는 통합당이 받아서 힘이 약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각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의 실책,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의정활동을 더 충실히 해주길 받았습니다. 왜?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합의했던 내용, 최종 합의문은 아닙니다. 최종 합의문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니까 좀 밀어달라고 해서 다른 의정까지 갔더니 결국은 의정에서 파기됐더라. 이거는 이상희 교수 팩트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자, 그런데 방금 이상희 교수도 막 이렇게 오르는데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이거는 빨리 하겠습니다. 뻔히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 32년 만에 16국에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과거 군사 독재 때는 그때 빼고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 방금 이상희 교수가 이렇게 막 여러 국민들 많을 겁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행군을 펼쳤을까요, 이 교수님? 대선 전략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합당도 대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아,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대선 전략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뢰 제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거 합의가 되는 게 이번에 민주당이 17개를 가져간 것, 통합당에서 한 개도 안 가져간 것 전부 다 대선 전략용이다. 하기 위해서 다 가져간 건 아닙니까? 이게 대선 전략용이다. 네, 대선 전략용이죠. 그러면 앞에 대선 전략 맞네, 이겠다,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귀하의 의견이 뭔지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대선 전략이죠. 대선 전략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나는 심각한 이중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러고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 지금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10대 17개 다 가져갔다는데. 결론은 17개 다 가져간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선용이다. 저는 대선용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여야가 나눠 갖기를 한다든지 또는 야당한테 줘버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1년, 2년은 아무도 못합니다. 민생이고 뭐가 다 못합니다. 거기서 발못 잡으면 못합니다. 패스도 트랙도 안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마비되는 거죠. 저는 통합당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가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바보죠. 그거는. 그러면서 맞다고 보고 또 하나 통합당도 그렇게 할 바에는 아무 힘도 없는데 오히려 민주당한테 다 밀어주고 실수하기만 기다린다. 그래서 독재 프레임을 써놓은 거죠. 독재. 너희들 다 해먹어라. 국민들 심판을 받겠다. 라고 하는 저는 프레임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대선용 판이죠. 대선용 프레임을 저는 짰다 봅니다. 여야가 모두가. 통합당이 거부한 것도 민주당이 강행을 펼친 것도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아마 기억나시죠? 17개 전체 다 18개 다 가져가는 속내는 결국은 이거는 양날의 칼, 양날의 검이다. 잘 휘두르면은 21대 국회 상반기, 전반기는 가장 효율적인 국회가 될 것이고 잘못 휘둘러서 독재자, 오만하다 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 자기 보고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이상희 교수가 내린 결론,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양날의 칼, 양날의 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렸습니다. 요거는 동의하시죠, 그죠? 이 교수님. 잘하면 민주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하면 자기 보고 칠 수도 있는. 제가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게 내가 대선 전략을 이야기한 것은 이미 그러한 전략적 전술을 가지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통합당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통합당을 두드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피해자적 입장인데 이걸 먼저 대선 전략으로 독재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이게 서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먼저다? 민주당이 먼저죠. 네. 결국 이런 프레임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먼저 상임위 원구성과 관련해서 대선용 선거 프레임을 짰고 여기에 화답을 내서 통합당도 대선용 프레임으로 반대했다. 요거는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를 자꾸 그걸 갖지 마시고. 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상희 교사 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고 자 양날의 칼이다가 저희들의 일관 잘하면은 민주당한테도 잘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폭망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내사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다. 네, 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행한 속내는 결국은 대선을 의식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민주당이 집권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대선용 포석이다. 이것이 잘 휘두르면은 좋을 것이고 잘못해버리면은 민주당 스스로 자충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좀 더 지켜보자. 이상희 교수는 부정적, 저는 긍정적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네. 이번에 지금 40분입니까? 이거 어떡하나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번에 아베 정권 저희 방송은 국제뉴스도 가끔씩 다루는데 국내 문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잡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베의 그 이간질을 하겠죠. 이간질, 아베의 이간질. 오늘은 이간질에 대해서 이제 회방꾼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일본 아베의 실체, 이간질에서
회방꾼까지 요 주제로 잡았는데요. 이간질 문제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사사건건 한국 대북 정책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려고 할 때도 아베가 언제입니까? 2018년 5월 8일 G7 정상에 캐나다 가면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북한한테 너무 양보하지 말라고.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그렇습니까? 저렇게 환히 웃고 있죠, 아베가. 저런 사람입니다, 아베는. 또 저기에 또 손까지 받으면서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별 성과 없이 원칙 논쟁에 4개 합의만 하고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하노이 회담 때도 또 아베가 똑같은 입장을 가져겠죠. 우리가 뭐 옥수수 사준다는 얘기도 그대처럼 나왔습니다. 옥수수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베가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앞에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얘기하는데 이 G7에 들어가서 트럼프의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뭐 어디든 지금 미국의 존재감은 떨어지는데 G7을 이걸 확대하자. 그래서 여기에 호주라든지 갈만 자기죠. 인도, 러시아 자, 이런 나라를 포함해가지고 한국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또는 12개 정도 확대하자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케이. 대한민국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역할도 커지겠죠. 하니까 일본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올해 G7 정상회의 개최 형식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과 G7 각국에서 논의해왔습니다. G7 자체를 유지하시오. 확대 안 됩니다. 한국 더 안 됩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몰염치의 극치이자 몰염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놀라지도 않다. 원래 그런 나라다.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분노할 일,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만 들어도 썩하다는 얘기죠.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붕괴할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왜 했습니까?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베의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 아주 열악하죠. 열악하죠. 아주, 네. 여기에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법 여러 가지 문제 실책들 뭐 3연 초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뭔가 타겟점이 필요하겠죠. 국내 상황보다도 한국에 타겟을 돌리는 어떤 그런 것들 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통적인 이게 세계 유사 1회 동서고금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소위 말하는 집토끼 세력을 끌어안기를 먼저 하는 게 공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익적 세력에 대한 결속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다음 두 번째. 8.15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 달 잠깐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8.15로 되게 되면은 한일 간에 상당한 선명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네. 거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일 관계는 8.15 기점으로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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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 두 번째.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아베가 실탄을 마련하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순전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했던 8.15를 앞둔 상황에서 네. 지금의 경색되어 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모멘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베의 입장에서는 실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가는 실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제시가 필요한 거죠. 네. 이거는 우리 아베가 던진 얘기는 상당히 메시지 전략이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 상황에서 합의됐을 때 양쪽에 대한 정치적 임팩트가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뛰어나다 봐요. 그러니까 아베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총리를 하고자 하는 그렇죠. 전략적 분석이네.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정치적 임팩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뭔가 모멘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구나. 요 이상 교수 요 얘기는 지금 아베 총리가 이제 임기가 지금 세 번째인데 앞에 그 한 번 빼고 세 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의 당헌 단계는. 그런데 아베가 한 번 더 2022년이니까 그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당헌 단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여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인기가 바닥이야. 아베 입장에서는
우선 8월 15일이네. 한국에서 또 뭔가 이게 나올 텐데, 에이,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한번 내 지지층한테 뭔가 한번 던져봐 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네. 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극적인 상황에서 항상 합의라는 것은 그 인기, 소위 임팩트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극단적까지 또 평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게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제 무대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위안부에 대한 문제라든가 등등을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등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미국은 영원한 내 편이어야 되지 한국에 견눈줄 주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봐야 돼. 네. 이거는 아베가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대 G7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저항 없이 한국이 G7에 들어갔다. 여기에 되면 한국의 역량에 따라서 일본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막아야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 상황에 가서 아주 뭐 치열하게 됐다. 양쪽이 격앙된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아베가 자 한국에 대한 G7 전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우리 양국 간 정상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 물밑 교섭이 돼서 협상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대전환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의 카드를 같이 쥐고 그렇죠. 있는. 같이 그래서 실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이상희 교수는 확실히 좀 예리합니다. 상당히 예리하는데 지금 아베 정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G7을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에 일단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G10 정도가 되면 참 좋은데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나 정치적으로는 일본은 이미 뛰어넘었죠. 다만 이제 그 G7을 좀 확대해서 가면 좋은데 일본이 사실상 반대하면은 뭐 못하는 겁니다. G7에서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합의를 안 되는 거니까 못하는 건데 아무튼 이건 두고 보겠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설득해서 같이 갈지 일본이 반대하니까 좀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처럼 지켜볼 텐데 자, 이상희 교수님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국제기구의 그 수장을 뽑는 문제인데 이제 WTO 사무총장 이번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유명의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WTO의 무역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국 사람 출신이 또 WTO 사무총장 만든다고 그것도 안 돼. 일본에서 그것도 안 돼 또 나왔습니다. 자꾸 약을 올리는 거죠.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네, 이것도 안 된다 그런 거죠. 건드리고 이 통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아닙니까? 이번에 한일 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WTO 저수도 하고 앞장섰죠. 그죠? 네, 앞장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아니 WTO 사무총장 된다고? 그러면 영향이 그만큼 커지는데. 그래서 반대. 네. 노골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일본의 공식 얘기는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대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네. WTO 사무총장에 요구되는 여러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부망천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의 모 의원 네, 부인이지 않습니까? 이부망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부인인데 아니 이번에는 뭐 공천에서 또 탈락이 됐죠. 그래서 충분히 아베 총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G7을 반대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무총장 반대하고 저희는 읽혀집니다만 참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빤히 보이는 뭐 전략적 전술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아니 뭐 G7에 대해서 한국이 반대하는 부분은 일본이 반대하면서 일본이 가진 카드가 더 크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장 이 인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인사에 관한 얘기인데 본인들이 무슨 자질을 검토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과연 그 자질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한 사람의 인사적 관계에 있어서 물론 영향력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자체는 일본이 너무 속 좁다. 너무 좀 치졸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아베가 결국은 이간질만 한 줄 알았더니 회방국가에 놓고 있다. 참 속 좁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WTO 사무총장은 사실 일본이 반대하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보다도
영향력이 더 큽니다. 돈도 많이 되고 또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자, 빨리 대한민국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거의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정말 그런 나라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WTO 사무총장은 후보가 나오면은 표를 합니다. 표를 찍어요. 제일 꼴찌한 사람 탈락. 두 번째 또 합니다. 또 꼴찌 탈락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사람을 가지고 이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옆나라한테 자 우리 그 저기 독일에서 오셨습니까? 네. 우리 저 한국 반대합시다. 해가지고 탈락되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이 유명희 본부장의 사무총장 후보의 방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러내놓고는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유명희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수 본부장입니다. WTO 사무총장 도전에 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노골적으로 말 못하고 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딴지를 걸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로 나가요 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일본 아베 정권 지난주에는 북핵 협상에서 이간질까지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회방꾼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단결해서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시간만 더 있으면은 WTO 지금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1년 전에 일본이 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다음 달 정도에 패널이 만들어집니다. 그 문제하고 또 1년 만에 삼성과 LG에서 일본산 액화불화 수소를 100% 국내산으로 바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컸습니다. 이 얘기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